29페이지 기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자연과 윤리 단어는 비교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자별로 그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계선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서 요 사람과 요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구나라는 그 경계선과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자연은 일종의 기계이다. 자, 기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을 기계로 보는 기계론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생윤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계속 봅니다. 자연의 모든 과정은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필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통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정해져 있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이런 인과 법칙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머지 자연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시냐면 데카르트 선생님이시죠. 데카르트. 그래서 동물이나 자연을 기계처럼 취급을 하시고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를 보시면 이런 식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뭐랄까 기출된 문제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형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아마 기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인위가 가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 한문을 보시니까 인위가 없다 그래서 무위 자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위 자연을 지향해야 된다. 그러면서 만물의 근원인 도를 따라 사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가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같이 나오는 경우 굉장히 흔치 않았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도 앞으로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데카르트는 자연이 생명이 없는 물질적 재료이다. 그렇죠. 이런 표현도 잘 알아두세요. 생명이 없는 물질적 재료이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이 있는 거지만 자연은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2번 자연의 변화를 기계적인 인과관계, 기계적이고 인과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은 위에서 설명이 나오기도 했죠. 3번 자연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여기 중요합니다. 무목적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무목적 의 무위의 체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도가인데요. 간혹 이 무위의 체계가 없는 무질서의 체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질서의 체계는 아니고요. 목적이 없기를 하지만 질서는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봄 지나고 여름 온다라고 하는 질서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는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인간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이제 도에 따르는 삶이니까 이 도를 거스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5번 자연의 가치는 인간의 욕구 충족도와 비례한다 그러시면 가는 맞을 수 있지만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인간을 중요하게 보니까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도가 사상의 경우에는 인간이 자연을 거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 충족과 비례해서 가치가 존재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별도의 가치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제시문도 좀 잘 봐주세요. 가 입장에서 나를 주장한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고요. 가를 보시니까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다. 자, 요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잘 알아두세요. 천지에 가득 찬 기운이 나의 몸이고 천지를 운용하는 원리가 나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 천지를 운영하는 원리와 같다. 즉 하늘과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계속 사람들과 나는 한 배에서 나왔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형제이다. 이게 사실은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교 같기도 하고 도가 같기도 하잖아요. 이게 본성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늘의 어떤 본성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자연스럽다라기보다는 인위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합의를 강조하는 유교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딱히 유교와 도가를 구분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제시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출처 자체가 유교의 출처니까요. 요거는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그런 제시문 되겠습니다. 나를 보십니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 질서에 관한 실체로 관찰하고 고찰할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많이 자연에 대해서 실험이나 관찰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을 한 것만큼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이상의 것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탐구를 강조하시는 베이컨 선생님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교에서 베이컨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기억. 자연을 인간을 삶을 위한 도구로 보아야 한다라는 말을 유교가 하지 않죠. 자연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유교가 하지 않습니다. 니은 인간과 자연은 상보적 유기적 관계에 있다. 상보적 유기적 관계. 상보라는 말이 상호 보완이라는 말에 줄인 말이죠. 상호 보완.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그런데 모르고 있다라는 말을 유교 사상가가 베이컨에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겁니다. 유교도 동양이기 때문에 동양에서의 자연과는 서로가 다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이컨 같은 경우는 데카르트하고 비슷하게 인간 중심주의라서 인간만이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간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 보죠. 인간은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음을 베이컨이 강조하지 유교에서 과학적인 탐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리을 자연이 단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물질적 대상이 아닌데 라고 이거는 유교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베이컨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런 형식의 문제가 기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보시죠. 가를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나의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잔악하게 대우하는 것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라는 것이 인간 안에서 둔화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이 매우 이유로운 자연적 소실이 점점 약화되어 결국은 없어져 버릴 것이라서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니까 칸트 선생님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칸트 선생님은 인간들한테는 직접적인 의무가 있고 직접 의무의 대상이고 동물과 자연에게는 간접 의무, 즉 인간의 도덕성을 위한 간접적인 의무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이죠. 나를 보시니까 평소 동물을 싫어하는 애인의 길거리 강아지를 만나며 발로 차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답니다. 그러면 칸트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1번. 동물도 목적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직접 의무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칸트가 할 말이 아닙니다. 2번 동물은 고유의 선을 지닌다. 고유의 선이라는 표현은 우리 다른 말로 내재적 가치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칸트는 내재적 가치는 인간만 있는 거죠. 동물이나 자연은 수단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겁니다. 3번 동물은 자율적 행위 능력이 있는 주체다. 자율적인 행위 능력이 있는 것을 오로지 인간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인간 존중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동물은 자율적인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동물은 이성이 없지만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도덕적 지위도 인간만 지니죠. 인간만 지니지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습니다. 칸트는 이성을 가지고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인 지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동물 학대가 인간성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을 위한 어떤 간접적인 의무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칸트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적어도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우리가 보통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쾌고 감수 능력. 감수 능력. 이런 것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익 관심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분이 누구시다 이렇게 금방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돌멩이는 이익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쥐는 차여서 길이 굴러다니지 않을 이익 관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쥐는 차에 치게 될 경우 고통을 느끼니까 쥐의 어떤 이익 관심을 고려해줘라. 평등하게 고려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니까요. 싱어 선생님과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기억. 인간은 동물의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해라. 요거 표시 꼭 해주시고 기억해주세요. 동일하게 대우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상가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라는 뜻인데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대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동물도 선거를 하러 가야 되고 동물도 뭐 문화센터 다니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니까. 심지어는요, 여러분,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가 되는 것이지 동일하게 대우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빵을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도 빵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빵을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표현은 어디에서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평등하게 고려한다라는 뜻이지 똑같이 대우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니은 쾌고감수 능력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쾌고감수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돌멩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리을, 디귿 다른 존재의 이익을 고려할 때 유정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앞으로 그냥 쾌고감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유정성이라는 말은 감정을 가진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그냥 우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쾌고감수 능력이라고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쾌고감수 능력이 유일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기준이다 이야기하시는 분은 싱어죠. 맞는 표현입니다. 리을,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동물의 본질적인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동물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싱어 선생님은 공리주의 사상가잖아요. 공리주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도덕적인 주체로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의 이익을 포함해서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사소한 이익은 작은 이익이고 본질적인 이익은 큰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이익을 희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 당연히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나는 몇몇 포유류에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지각과 기억을 하고 미래가 있음을 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많죠. 일단은 동물들을 이야기하는데 포유류가 동물인데 몇몇 포유류예요. 그러니까 일부 동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부 동물. 여러분 동물중심주의 사상가는 모두가 일부 동물이지 전체 동물이 아닙니다. 싱어 선생님도 일부 동물, 레건 선생님도 일부 동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 요게 유일하다라고 한다면 요거 다른 표현으로 쾌고감수 능력이죠. 쾌고감수 능력이 유일하다 그러시면 싱어인데
그 밖에도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한대요. 그리고 지각도 있고 기억도 하고 미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싱어가 아니라 레건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레건 선생님이 되시겠죠. 레건입니다. 레건. 자, 계속 보죠. 동물들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삶의 주체, 삶의 주인이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내재적 가치가 있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동물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동물들도 이런 삶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존중한다라는 동물 권리론을 주장하신 사상가 레건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 대상이 지금 모든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신성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생명이 너무 귀해서 신성할 정도로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 사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생명 외경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슈바이처 선생님이시죠. 슈바이처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뭐뭐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건이 슈바이처를 보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1번. 동물들이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동물들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고유한 가치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재적 가치입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레건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죠. 레건 선생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레건이 자꾸 넘어가네요. 레건 선생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레건 선생님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슈바이처 선생님도 얘기하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신성하니까요. 그러니까 간과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2번. 모든 생명체가 동등한 지위를 지닌 것이 아니다. 레건 선생님은 일부 동물만이 도덕적인 지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일부 동물까지만 있고 그런데 슈바이처 선생님은 모든 생명체죠. 모든 생명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동등한 지위를 지닌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레건 선생님이 할 수 있고 모든 생명체가 지녔다라고 하는 사람인 슈바이처 선생님한테 간과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생명체까지 확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레건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죠. 위에서 얘기했듯이 레건 선생님은 일부 동물까지만 이야기하지 생명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체 그러면 인간, 동물, 식물까지 들어가니까요. 식물까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4번. 인간이 불가피하게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레건 선생님은 동물까지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동물이 아닌 식물은 해칠 수도 있죠. 불가피하게 해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슈바이처 선생님도 생명의 동등성도 이야기하지만 차등성도 이야기해서 불가피하게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잘못된 표현이죠. 5번. 도덕 공동체 영역에 무생물적 자연환경을 포함시켜라. 무생물 그러면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할 때 여기 무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레건 선생님은 일부 동물까지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 선생님은 식물까지만 보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그런 제시문이 나오고 있네요. 이거 잘 봐주시면 좋은데 생명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체 그러면 인간, 동물, 식물까지가 생명체입니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 말이 아주 핵심이네요. 인간, 동물, 식물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랍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내적 기능과 외적 기능들이 모두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자신의 유기체적 존재를 지속시키려는 일관된 경향을 가지며 그래서 그 종을 생산하고 부단히 변화시키는 자연 환경 조건과 사건에 적응하도록 하는 생물학적 기능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고 있죠.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중심주의자인 테일러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테일러 선생님.
1번 인간은 생명체에 함부로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대상이 생명체고요. 생명체에게 함부로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는 얘기죠? 이거 불가침의 의무, 해약 금지나 뭐 우선성의 원리나 보상의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불가침의 원리를 이야기하니까 여기 얘기합니다. 2번 인간은 쾌락을 위해서 야생동물을 사냥해서는 안 된다. 야생동물이라고 되어 있죠. 야생동물은 생명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함부로 야생동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죠. 3번 인간은 생태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 선지는 정말 아주 헷갈리기 쉬운 선지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테일러 선생님이 그 불간섭의 의무 이야기할 때, 불간섭을 이야기할 때 생태계에 불간섭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테일러 선생님은 생명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생태계에 그러시면 무생물도 포함이 되거든요. 무생물도 포함이 되고 있는 이 생태계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이유가 생태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개별 생명체의 목적을 방해한다라고 테일러 선생님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를 통제하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생태계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또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일러 선생님이 생태계를 이야기할 때 통제하면 안 된다는 맞지만 생태계가 도덕적인 권리가 있느냐 이런 얘기는 안 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별 생명체를 위해서인 거예요. 4번 보죠. 인간은 고유한 선을 지니는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요 얘기가 지금 3번하고 대비되는 얘기입니다.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테일러 선생님은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생태계를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 앞에 나오는 그 문장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앞에 나오는 문장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앞에 나오는 문장이 인간은 고유한 선을 지니는 생태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고유한 선은 내재적 가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게 지금 대상이 생태계예요. 생태계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면 생태 중심주의가 되는데 테일러 선생님은 생명 중심주의잖아요. 생명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까지만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테일러 선생님이 동의를 할 수 있어요. 생태계를 통제하려면 안 된다 이런 말에 동의할 수 있지만 생태계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느냐 요 말에는 테일러 선생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잘못된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3번하고 4번 선지가 매우 중요한 선지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5번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 해를 끼치면 마땅히 보상해야 된다. 보상 정의의 원칙이 있었죠? 맞습니다. 여기 대상이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아닌 거죠. 생태계가 아닌 겁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기본 원리를 제시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랍니다.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입니다. 지구상의 인간과 인간 외의 생명의 안정과 번영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다른 표현으로 내재적 가치죠.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치들은 자연계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문제와 독립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으니까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뜻이죠.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이런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며 또한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 생명체까지 이야기하네요. 3번, 인간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풍부함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왠지 생명 중심주의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거는 사실 아르네 네스 선생님의 심층 생태학과 관련된 그 생태 원리, 생태 윤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실천 강령으로서
그 자연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나타내시고 있는 사람은 요 네스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네스 선생님의 이 심층 생태주의가 좀 더 이렇게 강력한 실천,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어떤 강령을 통해서 인간들이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분은 네스다.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태 중심주의니까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죠.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이렇게 무생물까지 이렇게 내재적 가치를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 그러면 인간, 동물, 식물까지니까 당연히 지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인간이 자연에 대해 과도하게 대입하는 것은 잘못이냐. 자, 2번 선지도 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중요한 건데, 인간이 자연에게 개입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기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기 위한 경우에는 개입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그러니까 일부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냐라고 봤을 때 이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 다양성을 해치면 안 된다.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는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3번입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의 풍부함을 감소시켜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안 되냐는 아닌 거죠.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여기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기 위한 경우는 감소시킬 수 있는 거니까 안 되지 않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2번과 3번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생태 중심주의가 생태와 관련된 생명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 내재적 가치를 인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보겠습니다. 자연의 가치를 인간의 목적 달성 기여도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그렇죠. 안 되기는 하죠. 인간의 목적 달성의 어떤 그 재료로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참고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경계를 여러분 분명하게 해주시는 게 이번 단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모든 유기체는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생명의 연결망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생태계 속에서 본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죠. 생태 중심주의는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전체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 중심주의가 약간 이렇게 애매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윤리는 단순히 이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식물, 동물, 곧 포괄하는 대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대지까지 확장된 윤리를 주장하시네요. 대지윤리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대지윤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한 사람밖에 안 배우셨죠? 레오폴드 선생님밖에 안 배우셨어요.
계속 봅니다. 대지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변화시킨다. 대지윤리는 인류의 공동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요 말이 중요한 말이죠. 이 공동체 자체.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는 전체주의적인 전체론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1번 대지는 인간이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냐. 이게 이제 말이 자꾸 조금 애매해지는데, 인간이 이용하고 지배하는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 생태중심주의는 이 뭐랄까요, 이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보는 대상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는데 그냥 평범한 구성원이지 그냥 이 아이들을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용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정복지향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대지를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이용할 수는 있다. 역시 이것도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3번. 생태계보다 개별 생명체의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가? 아까 말했지만 생태 중심주의는 전체론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생명체보다는 생태계라고 하는 그 전체를 강조하고 있죠. 4번. 대지의 가치를 오직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평가해야 하는가? 이거는 아니죠.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뭐 심미적인, 윤리적인 이런 관점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의무를 지니는가? 그렇죠. 생명 공동체는 생태계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태계가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건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말을 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건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한 인간의 간섭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자원으로 생태계를 이용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오직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냥 자원으로만 보거나 이용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태 중심주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않고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문제였고요. 실전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페이지 실전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상 입장에서 사례의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을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인간은 하늘의 도를 본받아. 하늘의 도를 본받으래요. 도를 본받으래요. 다른 인간과 존재를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인을 베풀어야 된다. 도라고 하는 말이나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동양 사상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인데, 뒤에 보니까 어질게 행동하는 인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유가 사상이 되겠죠. 유교입니다. 유교. 나를 보시니까 인간은 인간의 의지나 욕구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인간 욕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내용이죠. 를 인식하고 무의 자연의 삶을 살아라 라고 했으니까 이게 도가의 사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보실게요. 어느 지역에 어느 산 개발을 하려고 하는 A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어느 산을 대규모로 깎아내고 거대한 오락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답니다. 동양은 대체적으로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삶을 강조하죠. 자연의 어떤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자연스러움을 따라가는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시겠죠. 1번부터 보죠. 인간은 천인합일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이죠. 지향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인간은 자연의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그렇죠. 유교는 무조건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여기 어질게 행동하는 인을 베푸는 삶으로 우리가 다른 존재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3번,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 없는
일적인 목적이 없어요. 예, 여기까지 맞습니다. 무질서의 체계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질서 있는 체계입니다. 봄 지나면 반드시 여름이 오지 봄 지나고 겨울이 오지 않습니다. 요거는 질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4번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죠. 인간과 자연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유기적인 공동체를 지향을 하고 있는 게 동양윤리의 특징이죠. 이거는 유교도 동의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5번 인간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동양에서 다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답은 3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딱히 사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의 어떤 모의고사나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단원, 이 자연과 윤리 단원이 쉽지 않은 단원이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거의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앞에 어려운 사상가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을 거의 주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거의 없지만 이런 식의 문제가 혹시라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 있는 제시문 안에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제시문을 꼼꼼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갑을 먼저 보시면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들을 부주의하게 내던져 버리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이거나 세계의 자원들 중에서 인류의 공동 재산을 도적질하는 행위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공경에 처해 있는 세계 열대 우림 지역으로부터 오는 목재를 사치로 간주한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열대우림의 목재의 장기적인 가치는 지금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사치로 간주하지 말아라.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을을 보실게요.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은 거래되는 화폐의 양을 증가시키는 양적 팽창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에서는 자본이 모든 가치의 척도이자 목적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미래의 패러다임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변화시켜서 이를 통한 발전의 열매를 사회 공동체와 자연 생태계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자연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재활용, 뭐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 개발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 현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을 고려해라. 여기 보면 사회 공동체와 자연 생태계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현 세대가 아닌 요거 잘못된 거죠. 요 잘못된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위에 갑도 보시면 공동의 재산으로 쓸 수 있는 건 쓰면 되는 거고 부주의하게 내던져 버리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세대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고요. 니은 과소비를 반성해라. 전략해라. 그래야 미래에 지속 가능해라.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니은은 맞는 표현인 거죠. 디귿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자연을 개발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기억하고 똑같아요.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껴서 써라. 사치하면 안 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라. 발전을 해라. 이런 얘기니까 중단하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리을 현 세대에 필요한 충족을 위해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훼손하면 안 된다. 즉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사치하지 말아라. 지속 가능하게 해라. 이런 얘기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뭐 이렇게 어떤 사상을 묻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 제시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게 거의 전형적인 그런 문제 유형으로 나오죠.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을 탐구할 때 A에서 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니까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까지 확장하래요. 그러면 대지윤리를 주장하신 거죠. 대지윤리를 주장하신 겁니다. 대지윤리를 주장하신 사상가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레오폴드 선생님밖에 없죠. 생태계를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윤리적이고 심미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생태중심주의다. 생태중심주의다. 그렇다는 얘기는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을 인간, 동물, 식물, 거기다가 무생물까지 보았죠. 우리 앞에서 레오폴드의 글을 보셨지만 대지의 윤리라고 해서 대지만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러면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지윤리라고 해서 물은 아니고 대지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도 대지의 어떤 요소로 포함을 되고 있는 그런 요소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을 보시면 쾌고감수 능력은 어떤 존재가 최소한의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 관심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충분하다는 얘기는 그거 하나로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쾌고감수 능력이 이익 관심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기준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다. 당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니까 이거 싱어 선생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어 선생님은 동물 중심주의죠. 여기서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일부 동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병을 보시면 모든 생명이 범위예요. 자기 보존과 행복을 향하여 움직이는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테일러 선생님이시죠. 테일러 선생님은 생명 중심주의죠. 모든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생명 중심주의입니다. 생명 중심주의다 그러면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인데 여기도 모두가 되겠습니다. 모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보시죠. 여기다 써놓고 할게요. 레오폴드, 싱어, 테일러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대지의 모든 생명은 인간의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내지적 가치를 지니는가?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대상이 여기 내지적 가치를 지니는가라고 하는 대상이 모든 생명이라는 거예요. 대지의는 꾸민 말이고 지금 생명이라는 게 주어가 됩니다. 인간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그랬으니까 당연히 인간 중심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입장을 살펴보면 레오폴드가 모든 생명은 이라고 했으니까 레오폴드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니까 당연히 모든 생명 그러면 식물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내재적 가치 지니는 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싱어 선생님의 경우에는 동물 중심주의잖아요. 그러면 인간, 동물입니다. 근데 모든 생명 그러면 식물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일러 선생님은 생명 중심주의니까 인간, 동물, 식물까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그런 선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일러가 동의할 말이니까요. 자, B 보겠습니다.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일단 싱어를 먼저 보시면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면 무조건 고려의 대상이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죠. 그러면 테일러는 되느냐? 테일러 선생님께서는 인간, 동물, 식물까지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까 당연히 식물에 포함되고 있는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레오폴드를 따져본다 그러면 당연히 레오폴드도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까지니까 당연히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귿 보겠습니다. 종의 차이로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잘못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싱어 선생님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죠. 똑같이 쾌고감수 능력을 지녔다면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도덕적인 지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차이만으로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요. 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건 인간 중심주의를 빼면 인간 중심주의만 약간 이런 입장을 가지기는 하는데요. 인간 중심주의에서도 사실은 종차별을 하지는 않아요. 흑인, 백인, 황인 이걸 차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어디에도 종차별을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상가들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범위를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까지는 종차별을 하면 안 되고 나머지는 종차별을 해라.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까지는 종차별을 하면 안 되고 나머지는 종차별을 해도 된다. 생명 중심주의는 생명까지는 종차별을 하면 안 되고 생명 중심주의 이상은 종차별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주어 없이 대상 없이 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리을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기 선을 추구한다. 자신의 선을 추구한다. 고유한 선을 추구한다. 다시 말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테일러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말은 사실은 레오폴드나 싱어한테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테일러만 맞으니까 정답으로 처리해서 우리는 정답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 선지가 중요했던 선지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 선지를 유의해서 봐주세요. 모든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테일러도 맞는 거다. 여기 대지라는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실게요. 가별병 사상가 입장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랍니다.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서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굉장히 인간 중심주의적이죠. 지식은 인간이 자연의 의도에 맞게 변형하여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유용하다. 유용성이 곧 인간의 지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베이컨 선생님이 되겠네요.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인간 중심주의를 보이시고 있는 건 베이컨 아니면 데카르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을을 보시면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그것도 멸한다. 라고 하는 연기설을 주장하고 있죠. 연기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동양사상은 불교입니다. 불교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서 어질지 않다가 포인트죠. 어질다를 한문으로 하면 인이죠. 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말은 도가 사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지프로 만든 개 취급한다. 제가 이 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진 사람과 어질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도가에서의 바라보는 자연관이잖아요. 그래서 유교는 어떤 선명한 도덕적인 어떤 지식을 구분을 했는데 도가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아름다움인지, 뭐가 추함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도가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실게요. 갑은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얻은 지식을 통해서 인간의 힘이 생겨난다.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베이컨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을은 이 세상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연기설 주장을 하고 있죠. 3번 병. 인간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무의 자연이 이상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번 갑은 을병과 달리 인간이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 그렇죠. 인간 중심주의적인 맥락에서 갑은 정복지향적인 자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을과 병은 유기적인 자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해야 된다. 뭐 과학적으로 탐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정답은 그러면 5번이 되시겠네요. 을은 갑병과 달리 자연을 인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을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을이 할 수 있으니까 갑한테는 비판을 할 수 있는데요. 병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병에 대한 이야기한테는 틀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체가 쾌락을 느끼며 욕구, 지각, 여기 쾌락과 고통을 느끼며 여기까지 있으면 우리가 쾌고 감수 능력인데요. 욕구, 지각, 정체성, 목표 뭐 이런 여러 개가 있어야 된대요. 여러 개가 있어야 삶의 주체로서 수단적으로 취급돼서는 안 되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레건 선생님이다. 레건 선생님은 동물 중심주의죠. 이때의 동물은 일부 동물만 해당되는 거죠. 을 보시면 돼지윤리 나왔네요. 돼지윤리 나왔으니까 이거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죠. 생태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돼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해야 된다. 병씨 보시면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자체로 존재한다. 여기서 이성적 존재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인간밖에 없죠. 만약 어떤 존재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존재는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지닌다. 그러니까 이거는 칸트 설명이 되겠죠. 칸트. 그래서 칸트는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 인간 중심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보죠. 1번 A씨입니다. A씨면 칸트가 레오폴드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칸트가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틀렸어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이고, 이거를 C로 할게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레건은 일부 동물보다 우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요.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레오폴드는 간과하고 있지 않죠.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에 레오폴드는 동의할 수 있는 말이니까 이거 레건이 비판하는 것으로 간과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다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AF입니다. 레건이 레오폴드와 칸트를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는 말을 레건이 하죠. 일부 동물들이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칸트는 간과합니다. 칸트는 간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레오폴드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무생물까지도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BD입니다. 레오폴드가 레건과 칸트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오폴드가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 수단적인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죠.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오폴드가 할 수 있는데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간과하는 사람은 칸트가 간과를 합니다. 칸트가 간과를 해요. 그런데 일부 동물에 있어서 레건은 일부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레건은 일부 동물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레건에게는 간과한다라고 비판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아이고, 제가 동그라미라고 했네요. 레건한테는 비판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네, 아이고. 비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식물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레오폴드가 레건에게 그리고 칸트가 레건에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거 칸트가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이런 말을 칸트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레오폴드 선생님은 식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에는 사실은 반대합니다만 이용은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에 레오폴드는 동의를 하겠지만 칸트가 동의할 수 없는 말이라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5번 D하고 F 레오폴드가 레건이 칸트를 비판하는 말인데요.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레건이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레건은 동물까지 도덕적 지위를 지니니까요. 그 다음에 레오폴드도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무생물까지 내재적 가치를 지니니까 도덕적 지위를 인간만 가지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가 간과하느냐라고 봤을 때 칸트는 인간만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라고 하니까 간과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이것도 이전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유형인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까? 요거 조금 현재까지는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수특이나 수완에 나왔어도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었던 그런 문항이에요. 하지만 여기 의사상가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갑부터 보시죠. 우리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해야 된대요. 배려를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래 세대를 고려하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행위는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가치 있는 행동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이랍니다.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여기 배려 윤리를 실천하는 거래. 이거 배려 윤리 사상가라는 거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려 윤리예요. 배려 윤리. 자, 배려 윤리를 주장하신 대표적인 사상가가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성과 사랑, 사랑과 성 윤리에서 나오는 길리건 선생님과 그리고 나딩스 선생님을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사실은 나딩스 선생님의 글입니다. 이거 배려를 나딩스가 자연적 배려를 시작을 해가지고 자연적 배려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자연적 배려로 시작을 해서 윤리적인 배려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지금 장소가 좀 좁아서 이쪽에다 쓸게요. 윤리적인 배려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배려는 타인도 해당되고 타국도 해당되고 전 세계 지구 전체가 해당됐고 미래 세대까지 포함한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배려 윤리를 이야기하시는 나딩스 선생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을이 더 중요하고 기존의 시험 문제에는 을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현대 기술로부터 살출된 행위의 규모가 너무 크고 새로워서 전통 윤리의 틀로는 이 행위들을 파악할 수 없다. 전통 윤리로는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없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냐면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 이제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미래 인류의 실존을 고려하는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 책임 윤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미래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느냐를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 요나스 선생님입니다. 요나스 선생님의 책임 윤리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지금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걸 고르시라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 인류는 하나의 연속적인 세대로 이루어진 도덕 공동체이냐? 자, 이 말을 좀 잘 보세요. 인류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도덕 공동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딩스 선생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이렇게 윤리적인 배려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라.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배려를 해라. 배려를 해야 되는 도덕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에 나딩스 선생님이 동의할 수 있는 말이고요. 요나스 선생님도 인류의 미래의 실존을 고려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미래가 우리 현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이 미래 세대에도 도덕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기억이 맞는 거고요. 여기 나딩스, 요나스 이렇게 보죠. 현 세대와 미래 세대는 호혜적인 상호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요나스 선생님이 일단은 반대하죠.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딩스 선생님에 있어서의 배려는 배려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배려를 하지만 배려받으면서 상호 간에 배려를 한다라는 느낌은 아니죠. 배려는 일단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상호 책임을 져야 되는 배려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은 소급적인 책임이다. 소급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되돌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것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일단 요나스 선생님은 예견적 책임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긴 하지만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공포의 발견술,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해서 미리 예견된, 미리 사유된 책임을 져야 된다를 주장하신 게 요나스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배려 윤리를 주장하신 나딩스 선생님에 있어서도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배려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을,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 생존 및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나딩스, 요나스 모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까 여기 요나스 선생님은 미래 세대의 실존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나딩스 선생님은 여기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익을 주는 가치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래 세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 말에 동의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6번 문제와 같은 형식은 지금까지 출제가 잘 되지 않았던 학평에서는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모평이나 수능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한 번도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 학습 자료집에 나딩스도 실어드렸고 요나스도 실어드렸고 미래 세대와 관련된 롤스나 다른 학자들도 많이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7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도 역시 토론의 핵심 쟁점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니까요. 이거 딱히 어떤 지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아니고 제시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뭔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 보죠. 도쿄오정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도입되고 현재 우리나라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의 수를 줄이기 위한 이런 배출권 거래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을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 거래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시장 경제 논리를 환경 문제에 도입한 것이라서 이거 문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아이가 시장 경제 논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갑이 아닙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는 기업의 직접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보다 효율적이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랬더니 을은 아니랍니다. 시장 경제 논리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효율적인 것은 동의하겠지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한다고 해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효과는 있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시장적인 어떤 경제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라서 반대한다라는 게 을의 입장이고 갑은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 높으니까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론의 핵심 쟁점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시장 논리 요 부분이 논쟁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의 연기설으로 우리 알고 있죠. 을 보시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도 앞에서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 있음과 없음은 상대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길금과 상대적으로 상성되는 것이며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인 것이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도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시니까 오늘날 우리 인류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생태학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기억 보시면 자연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연기설이니까 불교 입장이네요. 맞습니다. 니은 자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분별지는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분별하는 지혜인데요. 도가에서는 모든 것을 평등한 가치로 보기 때문에 절대적인 분별을 원하지 않죠.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디귿, 무위, 소박과 같은 자연스러운 덕을 중시한다. 그렇죠. 도가는 자연스러운 덕을 중시하고 있죠. 자연이라고 하는 걸 도의 원리라고 보기 때문에. 리을, 인간중심주의적인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죠. 벗어나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도가와 불교는 모두 자연을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에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상가 중에서 한 명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유형이 처음 나오는 거죠. 한 명만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랍니다. 갑을 보시면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요. 다른 모든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누가 이야기했는지 기억을 하셔야 되죠. 계속 봅니다. 인간은 동물을 잘 길들여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식량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동물의 경우는 모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또 다른 방식으로 유용하다.
동물을 이용한 옷과 도구는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인데,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십니다. 자, 을을 보시면 어떤 개체가 다른 존재에 유용하다는 것에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유용성과 관련 없이,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다른 존재에 이 관심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이 관심이 된다는 것과 독립해서라는 것은 관계없이 그들의 경험적인 삶이 자신을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들의 삶은 그 개체들은 삶의 주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레건 선생님이죠. 레건 선생님이시죠. 개별적인 복지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1번 요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레건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한 사람만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인간은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A는 그럴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인간만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입장이잖아요. 근데 레건이 그러냐라고 보면, 레건은 인간은 동물과 달리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에서 행동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라서 동물까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요, 동물이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는 존재도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레건 입장이지, 다른 동물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만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상가들이 다 동의하는 말입니다. 인간 중심주의부터 생태 중심주의까지 모든 사상이 도덕적인 행동은 인간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번, 동물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인간 중심주의 입장이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레오폴드는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이 있으면 우선시해야 된다는 얘기는 동물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봐라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물을 인간보다 나쁘게 여기지 말아라라는 거지, 동물을 더 우선시해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레건도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3번,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하는 것은 잘못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인간 중심주의니까 자원을 쓸 수 있다, 식물과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요거 X.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아니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레오폴드는 동물 중에서도 일부 동물은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지니니까 인간을 위한 자원, 즉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4번, 동물과 식물은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중심주의니까 인간만 도덕적인 지위를 지닙니다. 레건은 인간과 동물은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겠지만 식물은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레건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5번, 동물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냐?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다만 동물은 인간을 위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레건 선생님은 자신의 개별적인 복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자신의 삶의 주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주체인 존재들은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여기 나오는 선지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와 레건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일러를 비교해도 충분히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분 다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은 인간 중심주의, 한 분은 생명 중심주의로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레건뿐만 아니라 테일러까지 같이 묶어서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 역시 이런 식의 문제도 아주 전형적인 문제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갑을 보시면 하나의 존재는 개체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과 상호 연관 속에서 큰 자아 실현을 도모해야 된다. 인간이 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체적인 존재로서의 나가 아니라 연결된 그런 존재로서의 나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나가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 지구도 나가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개념을 크게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큰 자아 이야기하시는 네스 선생님이시죠. 네스 선생님이십니다. 네스 선생님은 생태 중심주의죠. 생태 중심주의. 을을 보시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이야기하시는 분 한 사람밖에 없죠. 한 개체가 어떤 종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그 존재를 차별하는 일종의 편견이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종차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네요. 싱어 선생님이십니다. 싱어 선생님은 동물 중심주의죠. 병시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선을 지니며 고유한 선을 지닌답니다. 외적 활동과 내적 작용이 목적 지향적이고요. 자신의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주는 일상적인 경향을 하게 된다. 생명 활동을 목적 지향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테일러 선생님이시고 생명 중심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스 싱어, 테일러의 입장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래요. 당연히 네스는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사고관의 전환, 세계관의 전환을 통해서 생태를 존중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급진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를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싱어나 테일러도 모두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죠. 동물 중심주의나 생명 중심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셋 다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2번 유정성. 제가 유정성은 아까 쾌고감수 능력으로 해석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쾌고감수 능력.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는 존재는 모두 도덕적인 지위를 갖느냐라고 하면 싱어는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쾌고감수 능력이 유일한 기준이니까요. 자, 그런데 테일러 선생님은 인간, 동물, 식물에 해당하는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인 지위를 가지니까 테일러도 맞죠. 네스 선생님도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네스가 맞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선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은 여기도 자연이 포인트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포인트예요. 모든 생명체. 내재적 가치를 지니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테일러는 동의할 수 있는 말이에요.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싱어 선생님은 동물까지만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싱어는 아니에요. 싱어는 아닙니다. 근데 레스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고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인간이 생태계를 개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일단 테일러 입장에서 먼저 본다면 불간섭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태계를 개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생명 중심주의자인 테일러 선생님은 생태계에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요 말을 좀 기억해 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맞아요. 근데 싱어를 보시면 싱어는 아니죠. 싱어는 동물까지만 고려의 대상이니까 동물까지만이죠. 생태계를 개조하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네스 선생님이신데요. 네스 선생님도 개조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스 선생님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네스까지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라서 정답이 아니네요. 정답은 그럼 5번이 되겠는데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동물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은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일단 동물 중심주의 입장에선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테일러나 네스 선생님도 다 동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싱어가 맞으면 테일러나 네스도 다 맞을 수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요.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단원에서 문제가 나올 때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인간 중심주의부터 시작해서 생태 중심주의까지 나오는 학자들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문제가 혹시나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알기 쉽게 보통 토론의 주제를 고르라든지 아니면 제시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문제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어떤 경향을 보면 이 11단원 자연과 환경 부분에서 이 서양과 동양의 자연에 대한 입장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서양 중심 학자들을 비교를 했다면 서양과 동양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진도를 나갈 때 이 부분과 연관이 있어서 4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4강 내용을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